한양 도성, 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달빛을 가리고 기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적막한 뜰을 채웠지요. 무거운 빗방울들이 처마 끝에서 떨어져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려왔습니다. 윤가댁 사랑채에는 등불 하나가 흐릿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그 불빛 아래 둘째 도련님 윤지연이 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28의 나이에 아직 혼처를 정하지 못한 윤지연은 어릴 적부터 마음에 두었던 이의 서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반쯤 마신 술잔 옆에는 빗물에 젖어먹이 번진 종이가 놓여 있었지요. 혼처가 정해졌으니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윤지연의 손가락이 그 글자 위를 더듬었습니다. 먹이 번졌으나 그 뜻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쓰디쓴 술을 한 모금 더 삼키고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세상의 비는 끊임없이 내렸으며 그의 마음속에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적삼을 입은 한 여인이 조심스레 뜰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을 피하려는 등 머리 위로 손을 얹고 발걸음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가벼웠지요. 윤지연은 그 모습이 눈에 익었습니다. 윤가의 여종 소아였습니다. 소아야. 윤지연의 목소리에 소아는 흠칫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달빛에 반짝였고 젖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요. 도련님, 이 밤에 어찌하여 이리 늦은 시각에 돌아다니느냐? 윤지연이 문지방에 기대어 서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술기운이 묻어났으나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아씨의 옷을 개키고 오는 길이옵니다. 소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으나 그 말이 거짓임을 윤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소아는 늦은 밤뜰을 홀로 거니는 일이 잦았고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요. 16의 나이에 이미 3년째 윤가에서 일하던 소아는 늘 밝고 부지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고 웃음소리도 줄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비에 다 젖었구나. 윤지연의 말에 소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주인과 종의 경계를 넘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도련님의 눈빛에 담긴 외로움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술잔이나 함께 기울이거라. 도련님, 여종이 어찌 감히. 소아가 마당 가운데 서서 머뭇거리는데 윤지연이 다가와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소아의 손끝이 서늘했고 가는 손목이 떨리고 있었지요. 한 잔이면 된다. 나도 외롭고 너도 외로워 보이니. 그 말에 소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무슨 사연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윤지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동안 술잔을 기울였지요. 처음에는 서로 멀찌감치 앉아있던 두 사람의 거리가 술잔이 비워질수록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빗소리와 함께 흐르는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밤에 옮기는 오래도록 기억될 운명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지연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는지 생시였는지 헷갈리며 눈을 비볐지요. 자리를 정돈하려 손을 뻗었을 때 베개 옆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잔 남짓한 작은 은비녀였습니다. 소아가 남긴 흔적이었지요. 그제야 윤지연은 어젯밤 일을 또렷이 기억해냈습니다. 술기운에 취해 소아와 나눈 대화, 그리고 비 오는 밤에 따스했던 온기까지. 그는 그 은비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소박하고 작은 장신구였으나 그 안에는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지요. 도련님, 아침 진지 드실 시간이 옵니다. 문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연은 서둘러 은비녀를 부통 속에 감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아침 내내 그는 소아를 찾아보려 했으나 그녀는 윤가의 깊숙한 안채에서 일하고 있어 쉽게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우연히 뜰에서 마주쳤을 때 소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공손히 고개를 숙여 인사만 하고 지나갔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지연은 자신과 소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잊으려 했었지요. 신분의 차이가 너무도 컸습니다. 그는 양반가의 도련님이요. 그녀는 단지 여종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소아의 모습이 보일 때면 그의 가슴 한켠이 묘하게 설레었지요. 지연아, 어찌 요즘 그리 혼자 있기를 좋아하느냐? 어느 날 윤지연의 형 윤지호가 사랑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난 봄 혼례를 올려 이미 안주인을 맞이한 상태였지요. 별다른 일은 없소. 그저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윤지연이 담담히 대답했으나 그의 형은 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사가 무산되었다고 들었다. 마음이 무거울 터이니
내일 나와 함께 나가보지 않겠느냐? 새로 열린 주막의 풍류가 일품이라더구나. 윤지연은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나 형의 권유가 워낙 간곡하여 마침내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소아에게로 향해 있었지요. 한편 소아는 어떤 비밀스러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고 몸은 점점 야위어갔지요. 윤가의 다른 여종들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소아야, 어디 편찮은 데라도 있느냐? 날이 갈수록 안색이 좋지 않구나. 대청마루에서 빨래를 하던 나이 든 여종 춘섭이 걱정스레 물었지요. 소아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으나 그 웃음이 눈에까지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요즘 잠을 설쳐서 그런가 봅니다. 그러나 소아의 몸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나빠졌습니다. 간혹 아침 일찍 마당에서 구토를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윤가의 안주인 최 씨는 그녀를 불러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소아야, 내가 혹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냐? 그 질문에 소아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최 씨의 눈이 커졌지요. 이런 폐악한 계집이 다 있을까? 누구의 씨를 배웠느냐? 당장 실토하거라. 소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배를 감쌌을 뿐이었지요. 최 씨는 노여움을 참지 못하고 그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윤가 전체에 퍼졌습니다. 여종 하나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 그것도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윤지연은 이 소식을 우연히 하인들의 대화를 통해 듣게 되었지요.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종이 소아라 하더이다. 안주인께서 당장 내쫓으라 하셨으나 큰마님이 일단 알아보자 하시는 중이랍니다. 그날 밤 윤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마치 소아의 창백한 얼굴처럼 느껴졌지요. 그는 자신과 소아 사이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소아가 가진 아이, 그것은 자신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가의 규방 안, 마님과 안주인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으나 방 안의 공기는 차갑기만 했지요. 소아는 방 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단정히 묶여 있었으나 창백한 얼굴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런 폐악한 계집을 당장 내쫓지 않고 어찌하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최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지요. 큰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아야,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자식이냐?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이 집에서 살아갈 길은 없다. 소아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으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지요. 이 침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소아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편 윤지연은 창호지 문 너머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자신이 나서야 함을 알면서도 그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아가 그토록 자신의 이름을 숨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윤지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씨, 그 아이는... 소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요. 윤지연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소아는 다시 입을 다물었고 눈물만 뚝뚝 떨어뜨릴 뿐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사옵니다. 소아의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최 씨가 녹이 띈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이 뻔뻔한 계집,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큰마님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깃들어 있었으나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소아야, 내가 이 집에서 자란 것은 사실이나 법도를 어긴 이상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구나. 내일 아침까지만 시간을 줄 테니 그동안 짐을 싸도록 해라. 소아는 땅바닥에 이마를 붙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등이 작은 새처럼 떨리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모두 나간 후 소아는 홀로 방에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배를 어루만졌고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아가야, 어미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윤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밤이 되기를 기다렸지요. 소아가 윤가를 떠나기 전 그녀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람이 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지요. 또다시 비가 내리려는 조짐이었습니다. 윤지연은 사랑채를 빠져나와 여종들이 머무는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소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소아가 어디 있는지 아는가? 윤지연이 다른 여종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도련님을 바라보았지요. 소아는 이미 떠났사옵니다. 방금 전에 작은 보따리를 들고. 윤지연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밤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는 필사적으로 대문을 향해 달렸지요. 멀리서 작은 인형이 빗속을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아야. 윤지연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 빨리 달리며 소리쳤지요. 소아, 거기 서거라. 이번에는 그녀가 들었는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보따리를 아는 소아의 모습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지요. 윤지연은 그녀 앞에 서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소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윤지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리 말했다 한들 도련님께서 저를 받아주셨겠습니까? 그녀의 말에 윤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아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지요.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지연의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데리고 떠나겠다. 소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요. 도련님, 그것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내 아이를 가진 내가 혼자 이 세상을 떠돌게 할 수는 없다. 빗물이 그들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소아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요. 윤지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소아는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가의 어른들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윤지연의 행방이 알려졌고 고타인들이 그들의 뒤를 쫓았지요. 그들은 한양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멀리 떨어진 친척의 집에 잠시 몸을 의탁할 생각이었지요. 도련님, 이리 가시면 안 됩니다. 조인 때문에 가문의 명예가. 소아가 걱정스레 말했으나 윤지연은 그저 담담히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소아야, 내가 이미 결정한 일이니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 마라. 그들이 작은 주막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윤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지요. 윤지연, 이놈, 어디 있느냐. 윤지연의 형 윤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윤지연은 소아의 손을 꼭 잡고 주막 뒤편으로 나갔으나 이미 윤가의 하인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지요. 도련님, 어찌 이런 패악을 부리십니까? 아버님께서 얼마나 노여워하시는지. 윤지호가 다가와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그의 뒤로 여러 하인들이 서 있었지요. 도망칠 길은 없었습니다. 형님, 제발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소아는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윤지연이 간곡히 청했으나 윤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이 더욱 큰 문제다. 아버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셨다. 내가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가문에서 쫓겨날 것이라 하셨다. 소아가 윤지연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지요. 도련님, 저는 괜찮사옵니다. 제발 돌아가십시오. 도련님께서 가문에서 쫓겨나시는 것을 참아볼 수 없사옵니다. 윤지연은 망설였습니다. 소아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형님,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윤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손짓했고 하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지요. 윤지연은 저항했으나 여러 명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박당했고 소아는 다른 하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도련님, 소아의 절규가 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윤지연은 소아를 바라보았으나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지요. 그들은 서로 다른 말에 태워져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가의 대청마루에서는 윤공이 노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 윤지연이 무릎을 꿇었지요. 불효자식, 내가 어찌 감히 천한 여종과 도망치려 했느냐. 윤공의 목소리가 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지요. 아버님, 제발 소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윤지연이 간절히 청했으나 윤공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 계집은 관하로 보내 응당한 벌을 받게 할 것이다. 너는 남쪽 고을로 유배를 보내어 스스로의 과오를 되돌아보게 하겠다. 그 말에 윤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아를 관하로 보낸다는 것은 그녀에게 죽음과도 같은 형벌을 내리는 것이었지요. 아버님, 제발 그녀는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윤지연이 이마를 땅에 대고 울부짖었으나
윤공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뒤에 남은 하인들이 윤지연을 억지로 일으켜 세웠지요. 한편 소아는 작은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윤지연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지요. 도련님, 이 모든 것이 소녀의 잘못이옵니다. 소아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배를 감쌌지요. 뱃속에 작은 생명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소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련님을 지키려면 차라리 그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이튿날 아침 소아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죄인의 복장으로 갈아입혀졌고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졌지요. 소아는 그저 묵묵히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소망만이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요. 관아의 포졸들이 그녀를 내리쳤을 때도 소아는 단 한 번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배를 지키기 위해 몸을 웅크렸을 뿐이었지요. 그녀의 침묵이 포졸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이 계집, 입을 열어 죄를 고하라. 채찍이 허공을 가르며 소아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소아의 입술에서 피가 흘렀으나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지요. 그때였습니다. 멈추시오. 한 스님이 관아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인자한 눈빛으로 소아를 바라보았지요. 이 여인은 죄가 없습니다. 그녀는 사찰에서 봉사할 것을 맹세했으니 저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포졸들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 스님은 이미 관아의 대인과 이야기를 나눈 듯했고 곧 소아는 풀려났지요. 소아는 영문을 몰랐으나 그 스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스님, 어찌 말하지 마라. 아가,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이니. 스님의 말에 소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한양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지요. 소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윤지연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으나 그를 위해서라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윤지연은 남쪽 고을로 유배되어 작은 초가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산길을 걸었지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소아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아야, 잘 지내고 있느냐? 윤지연은 매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 소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저렸지요. 특히 비 오는 밤이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빗소리가 그들이 처음 가까워졌던 그날 밤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유배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한 노승이 윤지연을 찾아왔지요. 그는 먼 길을 걸어온 듯 지쳐 보였으나 눈빛만은 맑고 깊었습니다. 도련님을 뵙게 되어 영광이 옵니다. 노승이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윤지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지요. 스님께서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세상만사가 다 인연이라 하지요. 저는 소아라는 여인에 관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윤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급히 노승의 손을 잡았지요. 소아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녀와 아이는 무사한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요. 그녀는 지금 남쪽의 작은 사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호로 무사히 아이를 낳았지요. 윤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가슴에 품었던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지요. 아이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붉은 볼이 도련님을 닮았다고 하더군요. 윤지연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그는 노승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말을 전했지요. 스님, 그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노승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넘어설 수 있지요. 그들은 지리산 자락의 작은 암자에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지연은 그날 밤 짐을 꾸렸습니다. 유배지를 떠나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 일이었으나 그에게는 이제 소아와 아이가 더 중요했죠. 그는 어둠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초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를 감시하던 포졸들은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윤지연은 노승이 알려준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는 유배지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습니다. 여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길을 나섰지요. 식량이 떨어져 산열매와 나무뿌리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지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소아와 아이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한편 소아는 지리산 자락의 작은 암자에서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의 빨래와 음식 준비를 도우며 지냈지요.
아들은 날이 갈수록 윤지연을 닮아갔습니다. 특히 눈빛이 그러했지요. 윤이야, 오늘도 잘 놀았니? 좋아하는 아이의 이름을 윤이라고 지었습니다. 도련님의 성을 따서 지은 이름이었지요. 돌이 같이 난 윤이는 아직 말을 하지 못했으나 영리한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도련님은 잘 지내고 계실까? 조아는 매일 밤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윤지연을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그를 위한 길이라 믿었기에 소아는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조아는 윤희를 재우고 빗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암자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누구신지요? 이 늦은 시각에. 조아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윤지연이었습니다. 그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수염이 길게 자랐으며 옷은 여행의 흔적으로 누추해져 있었지요.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깊고 따뜻했습니다. 소아야. 조아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도련님, 어찌 여기까지. 윤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옷은 비에 젖어 차가웠으나 품은 따뜻했지요. 조아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디 있느냐? 윤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아는 그를 방 안으로 이끌었지요. 작은 요 위에는 윤희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한동안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내 아들. 윤지연이 조심스레 아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에 윤희가 미소를 지었지요. 마치 아버지를 알아본 듯했습니다. 도련님, 어찌 유배지를? 조아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윤지연은 고개를 저었지요.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너와 우리 아이를 위해 여기에 왔다. 윤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아는 그제야 실감이 났지요. 도련님이 정말로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이별 후에 재회를 나누었습니다. 빗소리가 처마 끝에서 울리는 가운데 그들은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조아는 관아에서 스님의 도움으로 풀려난 일부터 암자에서 아이를 낳던 날의 고통과 기쁨까지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아이를 낳을 때 정말 두려웠사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얼굴을 처음 보았을 때 모든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지요. 조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잠든 윤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윤지연도 함께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의 작은 손가락, 오똑한 코, 그리고 긴 속눈썹까지 모든 것이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조아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그런 고통을 혼자 겪었다니. 윤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아는 고개를 저었지요. 도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소녀는 도련님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몸이옵니다. 그저 도련님께서 무사하시기만을 바랐을 뿐이지요. 윤지연은 소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요.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마라. 내 자격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조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빗방울이 창호지를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지요. 마치 세상이 그들의 결심을 시험하려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윤가에서는 이미 도련님을 찾고 있을 터이고 소녀 때문에 도련님께서 더 큰 화를 입으실까 두렵사옵니다. 윤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머물 수 없다. 더 멀리 가야 한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조아는 놀란 눈으로 윤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이지요. 도련님, 나는 이미 결정했다. 내일 새벽 우리는 이곳을 떠나 제주도로 갈 것이다. 그곳이라면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윤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일었습니다. 도련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 그러나 그로 인해 도련님이 겪을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었지요. 그날 밤 소아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곁에는 윤지연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윤희가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지요. 그녀의 꿈속에서는 세 사람이 넓은 들판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그들은 짐을 꾸렸습니다. 윤희는 아직 잠에 취해 뭉구적거렸지만 소아는 아이를 등에 업고 준비를 마쳤지요.
윤지연은 스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연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디 평안한 길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암자를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남쪽 포구에 도착해야 했지요. 길은 험했고 날씨도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마음은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들이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소? 윤지연이 소아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아는 본능적으로 윤희를 더 단단히 안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저기 있다. 유배를 어기고 도망친 죄인이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윤지연은 소아의 손을 잡고 달렸지요. 그러나 윤희를 업은 소아는 빨리 달릴 수 없었습니다. 도련님, 어서 가십시오. 소녀와 아이는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소아가 간절히 말했으나 윤지연은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절대 너희를 두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숲이 우거진 곳이라면 포졸들을 따돌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포졸들의 발걸음도 빨랐습니다. 점점 그 거리가 좁혀졌지요. 숲속 깊은 곳,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추었습니다. 소아의 얼굴은 창백했고 윤희는 울음을 터뜨리려 했지요. 윤지연은 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기 동굴이 있다. 우선 그곳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작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축축했으나 잠시 몸을 숨기기에는 충분했지요. 소아는 윤희를 달래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윤지연은 동굴 입구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요. 도련님,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잡힐 것입니다. 제발 소녀와 아이는 버려두고 도련님만이라도 떠나십시오. 소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지연은 고개를 저었지요. 그런 말은 다시는 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윤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 놓인 상황은 너무도 절망적이었지요. 포졸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들을 도우려는 듯했지요. 빗소리가 포졸들의 발자국 소리를 덮었고 짙은 안개가 산을 감쌌습니다. 이것은 기회다. 윤지연이 소아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빗속을 뚫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으나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포졸들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지요. 비는 사흘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천지가 뒤엎어지는 듯한 폭우 속에서 세 사람은 산속 작은 움막을 찾아 몸을 숨겼지요. 움막은 비를 완전히 막아주지 못했고 바닥은 습기로 축축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그들에게 잠시나마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윤희가 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윤희의 이마는 뜨거웠고 작은 몸은 덜덜 떨리고 있었지요. 윤지연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양반가의 도련님으로 자라 아이를 돌보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가 젖었으니 우선 옷을 말려야 합니다. 소아는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윤지연은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불을 피웠지요. 불빛이 움막 안을 비추자 윤희의 창백한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도련님, 산에서 자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으로 열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녀가 구해오겠습니다. 소아가 일어서려 하자 윤지연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밖은 아직 위험하다. 내가 가겠다. 그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말해다오. 소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열매의 생김새와 자라는 장소를 자세히 설명했지요. 윤지연은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소아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따라붙었지요. 윤지연은 온몸이 젖은 채로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그가 양반가의 도련님이었던 시절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빗물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소아가 말한 열매를 찾아다녔습니다. 한편 움막에 남은 소아는 윤희를 품에 안고 체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아이의 이마에 닿았지요. 윤희야, 견뎌다오. 아버님이 곤약을 가져오실 거야. 소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윤희의 작은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아이를 지켜주소서. 바로 그때 윤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열매가 가득했지요. 이것이 맞느냐? 좋아하는 기쁨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열매를 으깨어 즙을 내고 그것을 천에 적셔 윤희의 이마에 올려놓았지요. 또 일부는 물에 타서 아이의 입술에 조심스레 흘려넣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윤지연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조아는 희미하게 웃었지요. 조녀의 고향에서는 아이들이 열이 나면 늘 이 열매를 사용했습니다. 반드시 나아질 것입니다. 둘은 밤새 번갈아가며 윤희를 돌보았습니다. 윤지연은 불이 꺼지지 않게 나무를 더했고 소아는 아이의 이마에 계속해서 열매즙을 바르며 체온을 확인했지요. 그들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으나 그 누구도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기적처럼 윤희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볼이 조금씩 붉어졌고 호흡도 안정되었지요. 조아와 윤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련님, 아이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조아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윤지연은 그제야 긴장이 풀려 움막의 벽에 기대어 앉았지요. 그의 눈에서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도련님, 잠시 누워 쉬십시오. 조녀가 지켜보겠습니다. 조아의 말에 윤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듯했지요. 그는 결국 소아의 무릎을 베고 눈을 감았습니다.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조아는 윤지연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행의 흔적이 역력했지요. 햇볕에 그을린 피부, 길어진 수염, 그리고 주름진 이마까지 모든 것이 양반가의 도련님이었던 시절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도련님, 소녀 때문에 이런 고생을. 조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이제 그녀는 도련님과 아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그치고 해가 떠오르자 움막 안까지 따스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아는 윤희를 살펴보았지요. 아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이마의 열은 완전히 내려가 있었습니다. 조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제 괜찮을 거야. 조아가 중얼거렸을 때 윤지연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잠시 혼란스러운 듯했으나 곧 상황을 파악하고 일어났지요. 윤희는 어떠냐? 열이 내렸습니다. 아침에는 죽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지연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윤희의 볼을 어루만졌지요. 아이는 잠결에 아버지의 손길을 느꼈는지 작은 입술을 오물거렸습니다. 정말 나의 아들이구나. 윤지연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소아를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얼굴에도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습니다. 소아야, 고맙다. 내가 없었다면 우리 아이는. 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요. 도련님, 이제 우리는 가족이 아니옵니까? 서로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 말에 윤지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소아의 손을 잡았지요. 그렇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다. 비가 완전히 그치고 햇살이 산 전체를 비추자 그들은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윤희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니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는 없었지요. 포졸들이 언제 그들의 흔적을 찾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포구에 도착할 수 있을까? 윤지연이 물었습니다. 조아는 주변을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산을 넘으면 바다가 보일 것입니다.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윤지연은 윤희를 업고 소아는 짐을 들고 앞장섰지요. 이제 그들의 눈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함께하는 한 두렵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그들은 마침내 산을 넘어 포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바다가 저 멀리 펼쳐져 있었고 작은 어촌 마을이 해변을 따라 자리하고 있었지요. 윤지연과 소아는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다가 서로를 마주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기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될 곳입니다. 소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의 품에 안긴 윤희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주변 경치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바다. 윤희가 작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생애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윤지연과 소아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그렇다, 윤희야. 저기는 바다란다. 우리는 저 바다를 건너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윤지연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아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지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포구에 도착하면 제주도로 가는 배를 찾아야 했지요. 그러나 포구에 가까워질수록 그들의 마음은 다시 긴장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기 때문이지요. 세 사람의 모습은 분명 여행자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옷차림과 행색은 평범한 여행자와는 달랐습니다. 저 사람들 뭔가 수상해 보이는구먼. 한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윤지연은 소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겁내지 마라. 우리는 그저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러 온 여행자일 뿐이다. 그들은 포구의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척의 배가 정박해 있었지요. 윤지연은 용기를 내어 한 뱃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제주도로 가는 배가 있습니까? 뱃사람은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는 배가 있지. 하지만 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윤지연은 주머니에서 얼마 남지 않은 돈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유배되기 전 몰래 챙겨둔 금부치 몇 개가 들려 있었지요. 뱃사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군. 내일 동이 트기 전에 저 큰 배로 오시게. 윤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지요. 이제 그들은 내일 아침까지 안전한 곳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기 작은 주막이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아가 손짓했습니다. 윤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들은 조용히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모는 그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으나 윤지연이 돈을 보이자 곧 방을 내주었습니다. 식사도 필요하신지요? 네. 아이에게 줄 죽도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허름했지만 지난 며칠간 산속에서 지냈던 것에 비하면 천국과도 같았지요. 소아는 윤희를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윤지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요. 내일이면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걸까? 윤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소아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지요. 분명 그럴 것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모를 것이고 우리는 그저 평범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윤지연은 소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과 희망이 담겨 있었지요. 그는 소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것이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하고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윤희는 부모의 품에 안겨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요. 그러나 윤지연과 소아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을 향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기 때문이지요. 한밤중이었을까요?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뒤섞여 있었지요. 윤지연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도련님, 포졸 들인 것 같습니다. 소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지연은 재빨리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지요. 여러 명의 포졸들이 주막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 윤지연이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 소아도 서둘러 윤희를 안고 일어났지요. 그러나 이미 주막의 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을 모두 뒤져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윤지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들이 숨어있는 방까지 포졸들이 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윤지연은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 위험했습니다. 포졸들이 이미 주막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굳어버렸지요. 그러나 문 밖에서 들려온 것은 포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모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윤지연은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지요.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주모는 그들을 급히 손짓했지요. 뒷문으로 나가십시오. 제 남편이 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금 떠나면 포졸들을 따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윤지연과 소아는 의아했지만 주모를 따라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좁은 길을 통해 그들은 바다로 향했지요. 해변가에는 작은 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타십시오. 이 배로 가면 제주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모의 남편이 그들을 재촉했습니다. 윤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아와 윤희를 배에 태웠지요.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윤지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주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지요. 저도 한때는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또
다른 이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에 윤지연과 소아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모의 남편이 노를 저었고 배는 조용히 바다로 나아갔지요. 뒤에서는 포졸들의 외침이 들렸지만 어둠 속에서 그들의 작은 배를 찾아내기는 힘들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도왔지요. 바다의 넓은 품 속에서 그들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이미 포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소아는 윤희를 품에 안고 잠들어 있었고 윤지연은 배의 키를 잡고 있었지요.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소아야, 일어나거라. 새로운 날이 밝았다. 윤지연의 목소리에 소아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잠시 혼란스러워하다가 배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일어났지요. 윤희도 함께 깨어나 호기심에 찬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것이 제주도입니다. 윤지연이 가리킨 곳에는 희미하게 섬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소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곳.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지연은 소아와 윤희를 품에 안았지요. 바다 위에서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어우러졌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양반도 여종도 아닌 그저 평범한 가족으로. 윤지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아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무슨 이름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윤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바다에서 새 삶을 얻었으니 해씨로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해지연, 해소아, 그리고 혜윤이. 소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지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진정한 시작이. 배는 계속해서 제주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불확실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저녁 제주도의 작은 포구에 도착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윤지연은 그를 가르치는 훈장이 되었고 소아는 약초를 다루는 솜씨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지요. 윤희는 제주의 자유로운 바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때로는 한양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별이 총총한 밤이면 소아는 윤가의 뜰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곤 했지요. 그러나 그 그리움조차도 곁에 있는 가족들로 인해 따뜻한 추억으로 변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희가 5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작은 여동생을 맞이했습니다. 혜란이라는 이름의 귀여운 딸이었지요. 내 식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그들의 집에는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비밀로 시작된 사랑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순간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신분과 관습의 벽을 넘어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만으로 지켜낸 가족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해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한양의 양반과 도련님과 여종의 비밀스러운 사랑에서 시작되어 제주도의 자유로운 바람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 말입니다.